여러분, 노후의 제일 무서운 전쟁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집 안 밥상머리입니다. 예전에는 웃음소리가 오가던 자리였는데 요즘은 숟가락 소리보다 생활비 신문 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곳이 되어버렸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밥상머리에서 시작됩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찌개가 동시에 올라온 저녁상.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공기는 싸늘합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95만 원이나 나왔어요. 병원비 20만 원, 관리비 30만 원. 전기세도 올랐고, 나 혼자 감당하기가 벅차요. 내 연금 180만 원. 그거 내 용돈이지. 내가 40년 뼈 빠지게 벌어서 만든 돈인데 그걸 생활비로 다 쓰면 난 뭐 남아? 여보, 나도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벌어봤자 17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가게 월세,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이 집 살림은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대화 낯설지 않으시죠? 누가 얼마 냈는지 따지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자리. 마치 집안 밥상머리가 경제 재판정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일해서 얻은 연금인데 왜 당신이 쓰냐고? 그럼 나도 40년 동안 애 키우고 집 지킨 노동비 달라고 해요. 그 순간 식탁 위는 전쟁터로 변합니다. 숟가락 소리는 총소리처럼, 김치찌개는 화약 냄새처럼 느껴집니다. 이 갈등은 사실 돈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술값에는 10만 원도 아깝지 않은데 생활비 10만 원은 아까워 손을 떼는 경우.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집안 살림은 쥐꼬리, 술값은 황소값.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동반자가 아니라 하숙생 같아. 살림도 책임도 다 내가 지고 저 사람은 그냥 손님인가. 여러분, 중요한 건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책임과 존중의 거울입니다. 남편이 연금을 생활비에 쓰지 않는 순간, 아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 외로움이 쌓이면 결국 갈등은 돈 문제가 아니라 존재감 문제로 번져갑니다. 저 사람은 나를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김영수, 이정숙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노부부가 겪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생활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사이 존중과 책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돈 문제가 이렇게 쉽게 관계의 문제로 번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이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 문제는 부부 사이에서만 터지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돈은 언제나 관계의 거울이 됩니다. 오늘은 부모님 병원비를 두고 갈라져 버린 삼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박노인,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매달 필요한 병원비는 120만 원. 삼형제가 모여 분담을 상의합니다. 내가 장남이니 절반은 맞겠다. 60만 원은 내가 낸다. 형, 나도 도와야지. 근데 애들 학원비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 내 몫은 30만 원까지가 한계야. 형들 내 사정 알잖아. 솔직히 주머니에 여윳돈이 없어. 그래도 마음만은 부모님께 있어. 효도는 꼭 돈으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 순간 둘째의 얼굴이 굳고
큰아들은 이마를 짚습니다. 모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낯설지 않으시죠?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꼭 발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말은 더 많습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빈 수레가 요란하다. 돈은 한 푼도 안 내면서 마음만은 효자라며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사람. 형제 관계가 금 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며칠 뒤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오갑니다. 이번 달 병원비 90만 원은 형이랑 둘째가 냈다. 막내 몫은 언제 줄 거니? 형, 나 진짜 힘들다니까. 대신 내가 매일 부모님 위해 기도해드려. 야, 그 기도로 병원비가 결제되냐? 카드사에 내 기도문 보내줄까? 순간 단톡방은 얼어붙었고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 많습니다. 부모님 병원비에는 한 푼도 못 내겠다 하면서 친구 모임에는 10만 원, 여행에는 50만 원을 아무렇지 않겠습니다. 옛말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가까운 불은 안 끄고 먼 불만 끈다. 정작 부모님이라는 가까운 불은 외면하면서 체면 차리는 자리에는 지갑을 활짝 여는 사람들. 돈은 결국 그 사람의 진심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과 형제 갈등의 뿌리는 같습니다. 생활비를 나누지 않으면 부부가 흔들리고 부모님 부양비를 나누지 않으면 형제가 틀어집니다. 돈이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무게를 보여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다. 돈을 얼마나 내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가 함께 짐을 나누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는 겁니다.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형제는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구나 하고 느낍니다. 그때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관계를 가르는 칼날이 됩니다. 여러분, 돈 문제는 단순히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 사이든 형제 사이든 돈은 늘 관계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을 깨뜨리지 않고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며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존중과 소통에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존중과 소통이 빠져 있을 때 갈등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김영수, 이정숙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활비 다툼 이후 집안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 반찬은 여전히 차려지지만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TV만 뚫어져라 보고 아내는 설거지 소리를 일부러 더 크게 냅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젠 밥상에 앉아도 남보다 못하다. 내가 이 집에서 뭘로 살아왔나 싶네. 나도 늙어 힘든데 왜 늘 내가 죄인 같지? 내 연금 내가 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인가?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존중의 말입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미안해. 이 세 마디만 오갔어도 싸움의 절반은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장을 보다가 발목을 삐끗해 절뚝이며 집에 들어옵니다. 남편은 순간 망설이다가 얼음찜 질팩을 꺼내 발목에 대줍니다.
여보, 웬일이야? 이런 거 당신이 먼저 해준 적 없었잖아. 나도 표현이 서툴렀지. 당신 고생한 거 나도 다 알아.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나도 당신 힘든 거 알면서 너무 몰아붙였네.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부부 관계를 정서 은행 계좌에 비유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가 예금입니다. 반대로 무심한 말, 비난의 말은 인출이죠. 예금이 바닥나면 관계는 금세 파산합니다. 하지만 작은 말과 행동으로 채워가면 다시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밖에서는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물 좀만 외칩니다. 아내들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남편 회사 직원만큼도 존중 못 받는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쓰는 예의와 존중을 집에서도 똑같이 쓰는 것. 그게 부부 관계를 살리는 시작입니다. 며칠 뒤 저녁 두 사람은 장부를 펼쳐놓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내역이에요. 병원비 20만 원, 전기세 15만 원, 관리비 30만 원, 다 합쳐서 140만 원. 나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예요. 우리 같이 방법 찾아봐요. 알았어. 내 연금에서 생활비 100만 원은 내자. 나머지는 내가 쓰고 부족한 건 당신이 번 걸로 채우면 되겠네. 그래, 그게 같이 사는 거지. 고마워요. 옛말에 이렇습니다. 부부는 둘이면서도 하나다. 존중이 사라지면 둘로 갈라지고, 존중이 살아나면 다시 하나가 됩니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중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돈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작은 존중 한마디가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김영수, 이정숙 부부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건 돈 때문이 아니라 존중과 소통 덕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존중과 소통을 오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제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부가 존중과 소통으로 화해했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도와 시스템입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원칙을 세우는 것이죠. 주말 아침 김영수, 이정숙 부부는 식탁 위에 가계부를 펼쳐놓습니다. 남편은 펜을 들고 장난스레 첫 장에 이렇게 씁니다. 내 연금, 국가 기밀. 여보, 지금 농담할 때예요? 내가 가계부 쓰자고 한 건 당신을 불신해서가 아니에요. 서로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한번 해보자고. 이번 달 수입, 당신 연금 180만 원, 내가 가게에서 번 70만 원, 합쳐서 250만 원, 지출은 병원비 20만, 전기세 15만, 관리비 30만, 식비 40만 벌써 105만 원이야. 그럼 생활비로 100만 원은 내가 낼게. 남은 80만 원은 저축 계좌에 모으고 당신 수입은 손주 용돈이랑 당신 용돈으로 쓰면 되겠네. 그래요. 그게 같이 사는 거죠. 나 혼자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계부는 단순히 숫자만 적는 게 아닙니다. 가족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얼마나 벌었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쓰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부부가 함께 가계부를 쓰는 순간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냈는지 따지는 싸움은 줄어듭니다. 대신 서로의 짐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 수입 다 까발리라는 거야? 이건 사생활 침해지. 아니, 당신 월급이 무슨 국가안보 비밀이야? 많은 집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생활비는 서로 따지며 신문처럼 굴면서 회식 자리에서는 카드 긁으면서 눈도 안 감는 남편들. 그래서 부부끼리의 가계부는 때로는 장부가 아니라 수사, 기록처럼 다뤄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시스템화라고 부릅니다. 즉, 감정으로 싸우지 않고 미리 원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금의 60%는 생활비, 20%는 공동저축, 20%는 개인 용돈. 큰돈 쓸 땐 반드시 상해. 비상금 계좌 따로 만들어서 위기 대비. 이렇게 하면 감정이 올라와도 싸움으로 번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대신 기준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가계부 쓰자고 하는 건 당신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당신도 억울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이제 같은 팀으로 살자. 생활비도 같이, 미래도 같이. 그래야지. 이제라도 같은 편이라 다행이에요. 옛말에 이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 같고 제도는 산 같다. 마음은 흔들려도 제도는 버티고 섭니다.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산이 자리를 지키듯. 제도가 있으면 부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존중과 소통이 씨앗이라면 제도와 시스템은 그 씨앗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젊음을 잃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제도라는 울타리가 세워졌다면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젊음을 잃지 않는 습관입니다. 노후에도 청춘처럼 사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걷기, 관계, 그리고 취미. 이 세 가지가 삶의 얼굴을 바꿔놓습니다. 아침 7시 김명수 어르신은 억지로 운동화를 신고 나섭니다. 아내 이정숙 여사가 팔짱을 끼고 성큼성큼 걸어 나갑니다. 에휴, 그냥 집에서 뉴스 보면 되지 뭘 나가. 다리만 아프네. 당신 술집에서 2시간은 서 있더니 공원 걷기는 10분도 못 하겠어? 병원 갈 돈보다 운동화 하나 사는 게 훨씬 싸. 옆에서 걷던 이웃이 피식 웃음을 터뜨립니다. 걷기는 싸움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이 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심장을 살리고 관절을 지키고 무엇보다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부부가 나란히 걷다 보면 집에서는 꺼내지 못한 얘기도 풀리게 됩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질수록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걷기를 마친 부부, 공원 벤치에 앉아 이웃들과 담소를 나눕니다. 우리 집은 손주 용돈만 한 달에 20만 원이야. 그거 챙기다 보니 적금은 꿈도 못 꿔. 난 요즘 병원비가 생활비 절반이야. 의사 얼굴이 손주 얼굴보다 더 자주 보여. 우린 아침마다 걷는 게 적금이에요. 적금은 돈이지만 걷기는 건강이 쌓이잖아요. 다 같이 웃음이 터지며 피곤한 노후가 잠시 위로로 바뀝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젊음을 지킵니다. 혼자 있으면 늙음이 빨리 오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젊어집니다. 노후를 젊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뒤
아내는 남편을 동네 미술 교실에 데리고 갑니다. 남편은 시큰둥했지만 붓을 잡는 순간 표정이 달라집니다. 내가 이런 걸 다 그리네.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어. 그 순간 물감을 엎질러 얼굴에 묻히자 교실은 웃음바다가 됩니다. 남편도 웃으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웃는 얼굴 내가 20년 만에 보는 것 같아. 그림 하나 그렸을 뿐인데 얼굴이 10년은 젊어졌네. 노후의 늙는 습관과 젊게 사는 습관은 다릅니다. 매일 술집 가는 습관은 몸을 늙게 만들고, 매일 걷고 사람 만나고 배우는 습관은 몸과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든 집은 조용하고 건강한 집은 시끄럽다. 병원 대기실의 침묵보다 공원 벤치의 수다가 훨씬 건강한 노후의 증거입니다. 노벨 문학상 작가 파블로 네루다는 말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살아온 해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설레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법정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늙어가는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걷기, 관계, 취의.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에 다시 설렘을 불어넣습니다. 설렘이 있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여러분, 젊음을 지키는 건 돈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걷고, 만나고, 배우는 습관이 우리 노후를 바꿉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노후를 살아야 할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노후를 바꾸는 건 돈도, 제도도, 습관도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지탱하는 건 태도입니다.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사느냐에 따라 내일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첫째 부부는 아침마다 TV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정부가 다 문제야. 자식들이 도통 쓸모가 없어. 나이 들어 뭐해 다 끝났지. 말끝마다 한숨이고 집안 공기는 늘 무겁습니다. 둘째 부부도 형편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금도 빠듯하고 병원비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TV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뉴스에 우리 동네가 나오네. 반갑다. 공원에서 바람 쐬니 살 것 같네. 힘들지만 같이 있으니 고맙지. 환경은 비슷해도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늙음을 탓하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젊음을 찾습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같은 상황도 다른 인생이 됩니다. 노인정에 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항상 불평만 하는 분 옆에는 자리가 자꾸 비어갑니다. 사람들이 잠깐 앉았다가도 금세 일어나죠. 반대로 밥 맛있다, 날씨 참 좋네 하는 분 옆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돈이 많은 이에게 끌리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에게 사람들이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태도의 힘입니다.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두 사람은 차 한 잔을 나눕니다. 여보,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요. 걷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참 좋은 날이었네. 그러게. 예전엔 늘 불평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사는 게 고맙네. 앞으로 남은 날도 불평보다 고마움으로 채우자고. 작은 차 한 잔 속에 담긴 태도가 삶을 바꿔갑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태도에 달려 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도 말했습니다.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옛말에 이렇습니다. 웃는 얼굴에 젊음이 깃든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얼굴을 만듭니다. 오늘 불평하면 내일도 늙습니다. 오늘 감사하면 내일은 젊어집니다. 여러분, 노후를 젊게 사는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존중과 소통, 제도와 습관, 그리고 마지막 태도. 그 모든 것이 오늘 하루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오늘을 젊게 살면 내일도 젊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고 계신가요? 혹시 불평이 먼저 나오시나요? 아니면 감사가 먼저 나오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그 경험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지혜를 나눠가면 좋겠습니다.